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30페이지죠. 130페이지 펴시면 메뉴에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가 나와요. 일단 우리가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행을 했을 때가 문제죠. 이행 후에요.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도박을 했어요. 그럼 도박을 해서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도박비 5천만 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도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 도박빚은 변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갚았어요. 변제를 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뭘 하게 됐냐면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갚을 필요가 없는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이 도박빚을 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도박빚을 변제하는 것은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판시를 해준다면요. 맨날 도박만 하겠네요. 그죠?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 없고, 갚으면 뭐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굳이 도박 안 할 이유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행 전이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다시 말하면 불법한 원인으로 준 것이므로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항상 못 돌려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는, 불법하지 않은 당사자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지만, 만약에 두 당사자 중 불법이 없는 당사자라면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한 가지 사례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교재에도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끔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분이요, 을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내 첩 좀 대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첩. 그럼 반응이 이런 미친놈이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게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네가 만약에 내 첩이 돼준다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주겠다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좋다인거나 그래서 뭐죠? 첩 계약을 했어요. 이 첩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첩 계약을 했더라도 첩이 돼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또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등기해 줬다면 등기해 준 것은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을도 갑에 굳이 이 빌라를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빌라는 갑의 것인가요? 을의 것인가요? 예,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반사적 효과로서 요 빌라는 누구 거가 되죠? 을 거가 되고요. 을에게 소유권이 기속되는 거기 때문에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도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4번 동계불법은 우리가 저번 강의 때 했죠. 이게 뭔가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는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언제 무효입니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이중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이중매매에 대해서도요. 시험 문제가 곧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좀 자세하게 좀 확실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요 이중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채권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채권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해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중매매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뭐 받겠습니까? 열받겠죠. 좀만 늦게 팔았으면 얼마 받았을 땅이에요? 3억을 받았을 땅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너한테 내가 1억 주고 넘겨줄 수는 없지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3억에 새롭게 매매 계약을 하면 똑같은 물건을 2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계약 물론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 물론 유효합니다. 따라서 두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에요. 선등기자의 소유권이 기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고요.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합법적으로 뭘 취득하게 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주는 바람에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준다면 이건 명백히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 을은 갑에게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해제하게 되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는데요. 해제에 있어서 원상회복할 때 그것이 금전이라면 반드시 이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1억 플러스 알파에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더불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손해배상은 손해액은 뭐가 되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액이에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면 을은 얼마를 벌 수 있었죠? 2억 원을 벌 수 있었죠. 왜? 1억짜리가 3억으로 폭등했으니까요. 따라서 2억 원은 손해배상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은 이 병한테 3억에 받고 팔았더라도 을한테 어떻게 해요? 다 주는 거죠. 1억에 대해서 뭐까지 붙여가지고요? 이자까지 붙여서요. 그리고 갑은 형사 처벌받게 돼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논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효냐 유효냐 문제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유효냐 무효냐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질 필요가 없느냐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중매매가 유효라는 말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중매매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요. 또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얘기, 이중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그러면 항상 이중매매가 유효하냐? 아니다.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죠. 이것은 누구죠? 병입니다.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란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 속에는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라도 유효하고요. 악이라도 뭐예요? 유효하다는 것을 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제2매수인은 선, 악 불문하고 등기했다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뭘 취득하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병에게는 소유권이 없고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물론 갑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을은 누구죠? 제1매수인이죠. 첫 번째 산 사람은 갑을 대의하여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적지는 않겠지만 이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정한테 또 팔아먹고 정한테 등기를 해줬더라도 이 정은 어떻게 해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무엇을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뭐죠? 이중매매입니다. 자, 이걸 좀 우리가 좀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제2매수는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그렇죠. 두 번째, 나중에 할 것들인데 중요한 건데
두 번째,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제3자입니다. 명의 신탁이 있었어요. 단순히 이름을 빌렸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놨더니 이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 팔아먹으면 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입니다. 나중에 또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매수인죠.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그 완성한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해주지 않고 팔아먹으면 그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가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요 세 가지를 함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우측 131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고 제가 판례도 다 설명드린 거니까요.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올해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안 나올 것이냐? 아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내는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출제가 안 된 해라면 다음에는 반드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132페이지 보시면 백사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 업무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백사조를 좀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일단 이 백사조는 첫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다음에 뭐죠? 심표죠. 그 다음에 경설, 다음에 뭔가요? 또는이죠.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을 것을 요구합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결국 이게 뭐라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의 내용인 거죠? 백사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살을 좀 붙이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내용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살을 붙여보자고요. 첫 번째, 궁박이란 말이 뭐냐?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렵나요? 그럼 그냥 우리는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냐면 궁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궁박, 심표,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팔은 여기에 또는이 더 하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솔이라는 말은 경솔하다는 말이니까 설명드릴 게 없고, 무경험이라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죠.
경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요거는 요 무경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죠. 저는요, 법대를 졸업했고요. 또 사법시험 공부도 오래 했고, 또 공인중개사다, 주택관리사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되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하루는 시골에 5일전을 갔더니 토끼를 팔아요. 토끼는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해서 토끼를 한 마리 샀어요. 그럼 제가 토끼를 구입하는 그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으로 평가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경험은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하거든요. 저는 물론 한 번도 토끼를 구입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람으로 평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의 토끼 구입은 뭐가 아닌 거죠? 무경험이 아닌 거죠. 최근에 여기서 답을 많이 선택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현저한 불균형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땅을 2억에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2억에 매매 계약한 매매 계약서 제출하고 현재 그 부동산의 시세가 5억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관적 요건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은 요 객관적 요건인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됐을 때 주관적 요건에 대해선 당연히 추정이 되는 거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추정이 안 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타이틀이 법률행위니까 요 백사조는 법률행위에 한해서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니까 계약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도 뭐예요? 법률행위니까요. 다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유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적용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형식적 이유고요. 실질적 이유는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백사조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경매제도가 와해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백사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인간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명백히 뭐 한 건가요? 궁박한 거죠. 그죠? 어렵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제놈들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 제 아파트를 뺏어다가 경매를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경매한다 그래서 제 값을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는 주관적으로도 궁박하고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다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그래가지고는 경매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계약과 단독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폭리거든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 기부행위 경우에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의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조카한테 용돈 2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저는 줬지만 그 인간은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증여라는 것은 무상 기부행위라는 것은 개념상 뭐 할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인 거예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니까 현재의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백사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인데 이 백사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뭐이기도 한 거예요? 반사회적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제가 지금 판례까지 다 설명했는데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경설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궁박은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표준을 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대리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다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 134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끝내면 또 나중에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끝낼 거예요.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시골의 할머니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계시던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할머니는 고향을 등지고 외지로 나가야 될 상태가 된 거죠. 명백히 이 할머니는 궁박한 거죠. 아이고 어떡하나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리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수몰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 보니까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거 보상받아봤자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몇 천만 원도 안 됩니다.
저한테 파시면 제가 3억에 쳐드릴게 해가지고 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3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토지였다면 주관적으로 국박하고 객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이 바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느냐?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을에게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뭐가 있어야 되죠? 악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계약금을 10%를 준 게 아니라 30%를 줬어요. 왜 30%를 줬겠습니까? 요 할머니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까 봐요. 또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딱 며칠 만에 끝냈냐면 7일 만에 다 끝냈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 같은 거 거래하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주일 만에 다 끝냈다는 말은 결국은 요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나 그 땅 못 팔겠다라고 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에게 이러한 정황적 증거에 의해서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이용의사가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을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면 을이 지급한 상업원은 폭리자니까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고요. 다만 요 갑 할머니는 피해자죠.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할머니에게 꽁돈 얼마가 생기게 되죠? 3억 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해두시면 나중에 가서 문제 풀다가 갑자기 아니 이 할머니한테 3억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